안녕하세요. 스픽스 끝판토론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제작진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달 수밖에 없는 국면인지 상황인지 정확하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판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 의원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님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스픽스 끝판토론은 정말 잦은 이 외유성 출장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해외 출장이 잦고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대한 평가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스픽스 시작하면 이거 생방송이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작하는 순간도 700분 넘게 접속해주고 계셔서 예, 이 주제가 그리고 이 끝판토론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영국 방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 있었던 해프닝 볼 수 있는 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이쪽입니다. 앞쪽에 계시면. No first lady. It's all right, Ricky. Just this way, sir. Don't stop it. 일단 이 영상을 보면 어디가 총리 관저인지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가서도 의전의 프로토콜이란 게 있을 텐데 이 영국 총리가 나왔을 때 본인은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동선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혼선이 있었다. 이게 왜 의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가 의문부터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인지 좀 갸우뚱해지는데요. 왜냐면 이런 영상, 이런 광경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서요.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내가 참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뭐 일일이 얘기해야 되느냐 싶은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어디서 낮술 처먹고 빌빌거리는 노인네 같아요. 좀 대통령의 품격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 문 앞에 섰으면 저기 뭐냐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디 영국 총리 부부가 말이요. 술 처먹은 사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밀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설픈지 내가 진짜 뭐랄까 아니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기관장 다 해봤고 해외 다 나가봤고 언론을 몰라 뭘 그러니까 아니 뭐 정치를 안 해봤다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 내에서 보고 들은 것도 많고 기관장도 해봤으면 그 기본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도 엄청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건 기본 숙지가 될 수 같은데. 악어 한 마리 어슬렁거리면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이거 내가 참나 진짜 불가사의해서 이게 평론이 불가능하네 이거.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 없는데, 근데 저는 외교의 무슨 프로토콜이나 의전 얘기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그러니까 아니다. 일단 네. 뭐 못 찾는 거는 뭐 그거는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 보통 보면 사전에 답사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의전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자기 모시는 분 이렇게 모시고 갈 때 보좌하는 사람들이 답사 다 하고 그냥 동선 다 체크하고 가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물며 대통령이신데 지금 뭔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완전히 마비된 거 아니냐 이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찾아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누가 나오신다면, 그러니까 마중 나온 거잖아요. 마중, 그죠? 누가 마중을 나오시면 우리가 예의가 우리가 평범한 그냥 굳이 어려운 의전 얘기 안 해도 마중 나오시면 거기서 일단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영국 총리 내외가요. 문지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어떤 문지기가 문 열어주면 폭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예의가 아닌데 저는 프로토콜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본 예의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내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은 것 네. 같고요. 다루겠죠. 예, 이 영상이 뭐 회자가 많이 되지도 않아서 오히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실수인데 이걸 대통령의 어떤 흠결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뭐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을 네. 둘러싼 의전 시스템 전체의 붕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붕괴다. 예, 한 측면에서 그거고 또 한 측면은 오랜 습성으로 맞아요. 굳어진 것이 네. 아닌가. 왜 우리 선거 때 그 발 올린 거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그런 열차 거 안에서요. 예, 열차 안에서 발 올린 거 보면은 사실 평소에. 평소에 오랜 습성으로 굳어진 문제들이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의전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그 지금 해프닝이 상징하는 대변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뭐 동성 체크를 미리 못했다 정도를 또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의 정말 붕괴의 단면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진단해 주셨네요. 시스템의 붕괴라는 건 이번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그 외유를 나갈 때마다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놀라운 문제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저런 건 의전의 있을 수 없는데. 붕괴도 그것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제 이렇게 사적인 라인을 타고 들어왔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의전 건의를 대통령이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영국 갔을 때는 저 조문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 현지에서 분 단위로 다 저기 대통령의 걸음걸이와 김건희 여사 걸음 속도까지 계산해가지고 분 단위 조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막상 도착한 대통령이 다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조문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영국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줬는데 이제 왠지 품격과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뭐 저 나라는 사실 불필요할 정도로 전통을 따지고 그 어떤 보수적인 따지고. 이런 걸 따지는 그렇죠. 나라인데 이렇게 가서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의전 시스템을 망가뜨린 게 대통령 본인 아니냐. 매번 그냥 본인 그 저기 뭐냐 저 의중대로 뭘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고 이렇게 식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니까 의전에서도 이거 보좌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도어 스태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그 진행되는 모든 걸 보십시오.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서 뭐 얼마나 보자 또 해도 외교관들 저 다 고생해서 준비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 외교관들이 거의 지금 역할을 못 하고 못하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실 의전 비서 기능은 대부분 기존의 외교부 쪽 라인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깬 게 이제 김건희 라인이 들어오면서 네, 그렇게 그렇죠. 된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사퇴했잖아요. 그 누구죠? 학폭으로 네, 예, 네, 그 의전 이름 비서관. 잊어버렸어. 하여튼 네. 의전 비서가 얼마큼은 사퇴하고 못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와야 되는 상황에 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대통령이 조금 경험이 있으면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해서 빨리 바로잡을 텐데 대통령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그럼 비서실장은 뭐하냐라고 했을 때 비서실장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문제를 제기해서 뭔가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 외교부에서 이렇게 좀 정통 관료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 아니 외교부에서도 정통 관료가 초기 의전 비서관을 했죠. 그랬다가 질 바이든 여사하고 그 왜 뭐 저 그렇죠. 블랙핑크 이상한 그거 저 논란에. 보고 안 했다고 잘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그 들어오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온 시비 거죠. 걸어가지고 그렇게 예, 됐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학폭으로 잘린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의전 비서관들이 전부 끝이 안 좋게 나갔어요. 그렇군요. 의전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의전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별 문제, 생사가 별 문제 없었으면은 뒤에서는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앞에서는 큰 어떤 구멍이 생기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이제 망가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의 결론은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의전 시스템의 붕괴 심각한 내지는 거죠. 이 와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대통령이 또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열고 이 광경을, 이 장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대통령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 예정하고 있고 이미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번 에이펙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는 1조 5천억 투자 유치 확정했다. 그리고 1호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제 54억 달러 외자 유치했다고 저번에 그 사우디 중동 순방 갔다 와서 얘기했고 이번에 미국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10억 달러 이러려니까 약간 좀 빈약해 보이니까 이번엔 또 원화로 바꿔서 얘기하고 언제는 달러고 언제는 원화 이것도 또 이런 것도 좀 있는 꼼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저기 이렇게 뭐 1조 원 또 54억 달러 또 36개 MOU 저번에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말이죠. 이게 영업사원으로서 지금 대통령의 본분이 아닙니다. 지금 14개월째 대중무역액이 감소되고 작년에 무역 적자액이 500억 달러에 육박했어요. 올해 2월까지 작년의 절반이 이제 아예 적자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불황형 흑자를 겪고 있어요. 지금 무역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 민생과 이 국부의 위기를 정면으로 본질을 맞서서 이 문제의 아젠다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이게 지금 뭐 본인이 그것도 다 유치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포장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요. 뭐가 진짜 위기고 뭐가 쇼인지 다 압니다. 예. 이거 윤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유치했다고 느낄 사람 국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지금 올해 이 저성장 침체에 내년에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무역액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 데 가가지고 순방도 민생이나 그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방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영국까지 가서 또 투자 받은 것보다도 우리 기업이 34조 원 투자해 줬습니다. 저쪽에서는 거의 뭐 투자액이 없다시피 한다 영국에서는. 우리 기업은 가서 왜 34조 원까지나 투자 약정서를 써주는 게 돈을 가지고 가서 받죠. 원래 이런 거 투자 받으려면 영국 총리가 한국에 와야죠. 그러네요. 네. 그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받아갈 사람이 와야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다 투자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과입니까, 이게?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어쨌든 세일즈 외교는 잘하고 있다라고 여당 지지층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세일즈 외교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막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성과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성과보다는 오히려 지금 방향도 없고 이 결과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이런 오히려. 거죠. 네. 그래서 그 1호 영업사원이라고 스스로 자칭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1호 영업사원 하는 일이 자국 기업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해외에다 투자시키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보세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 어떻게 돌아가냐? 리쇼어링. 그 보호무역.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펴면서 이 나가 있는 기업들도 자국으로 지금 해군시키는 중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의 투자, 이번에 영국에도 34조인가? 그죠? 네. 그렇죠? 그 전에 미국에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어요? 미국은 100억 달러 단위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기업당. 그러면 그 기업들이 다 건실한 기업들이에요, 보면. 다 글로벌한. 그럼 우리나라의 이 건실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더해서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판에 외국에다 계속 투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기업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걸 왜 대통령이 자꾸 독려를 합니까? 지금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고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럼 이렇게 나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에다
다가 투자하고 해외 생산 기지 만들고 한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면 미국만 해도요 인건비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영국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인건비 지금 물가가 올라와서 미국은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나 이런 경우에는 블루 칼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미국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IT라든가 조금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뭔가 업스트림에 있는 그 노동자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은 이 어떤 육체 노동의 블루칼라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노동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놔두고 미국에 억지로 지으라고 해서 막 울며 겨자 먹고 가서 막 회사를 지었는데 공장을 지었는데 막상 생산성도 떨어지고 수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인건비는 훨씬 많이 들고 이 기업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보조금을 갖다가 미국도 그렇고 다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해야 보조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의 트렌드나 이 추세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럼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그렇게 자꾸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라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 차별적으로 보조금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불공정하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다른 투자를 갖다 우리나라에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나간 저는 이분이 그러면 이렇게 경제 외교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외교의 목표는 뭐냐? 그리고 그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뭐냐? 한번 정부가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표도 없고 전략도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이 순방의 성과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투자를 받은 것에만 정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어떤 걸 내주고 왔는지는 또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이 좀 와닿고요. 교수님 이런 진단에 같이 동의하시나요? 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예. 지금 어젠다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특히 영국 방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젠다가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홍보한 게 찰스 국왕이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 방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인사로서 처음으로 직접 수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삼성이 투자를 영국에서 했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거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거의 이건희 회장을요. 34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별 인기도 없는 찰스 국왕 입장에서는 국빈 방문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이 총체적인 난국에는 그 이러한 외교 패턴이 지속되는 데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전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전략 부재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지금 막 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수나 실패라고까지 진단할 수 있는 그 뒤에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전술상의 그런 차원이 실패를 아니죠. 넘어서는 뭔가 더 크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남아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정도 실수는 안 했거든요. 뭐 보수 정부, 지금 심지어 군사 정부에서까지도 이런 정도 실수는 안 했는데 지금 여기는 누군가가 지금 강력한 힘이 월 1회 이상 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국빈 방문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진짜 그거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을 보면은 화이트 슈퍼머시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인도 아닌데 이걸 갖다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선 바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은 바나나? 노란데 속은 허예. 거의 이제 백인 그런 위주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다고 백인 이래가지고 이게 하면은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그 반대 개념. 그러니까 옥시덴탈리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영국 외교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거기까지 가서 뭐 안보 협력을 하고 뭐 합동 훈련을 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영국하고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공급망 이런 걸 한다. 뭘 어쩐다. 이러고 또 미국 가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가시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그 고도의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그 뭐 앵글로 섹슨이면 앵글로 섹슨 어떤 그 우월적 어떤 그 세상이 있고 고도의 거기에 참여하는 사대주의가 네. 있고 거기에 고도의 참여하는 저는 좀 사대주의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음. 네. 이렇게 요번에 영국, 프랑스 가고 그간에 순방했던 곳의 공통점을 보면요. 소위 명품들이 출시되는 나라들입니다. 아, 네네네. 저 그 정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는 의원님 수준에서 고도의 고도의 깊은 철학적인 철학과 고민은 비전과 이런 무슨 앵글로색슨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명품이 버버리, 그 다음에 뭐 샤넬, 이 지금 보세요. 계속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본고장을 찾고 네네네. 이런 아주 굉장히 그 물질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그 패턴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설적인 건데. 그래, 전 좀 철학적이라고 봤는데, 이게 약간 뭐 이렇게 그 중국 한족이나 이 슬라브주의는 좀 이렇게 권위주의 약간 좀 뒤처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문명은 이제 그 조금 우월하고 우리의 모델이자 이상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다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겉으로는 어떤 아젠다가 안 보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요즘 그 아이펙 회의에서 뭐 민낯이 드러났는데 이 작년에 바이든이 5월에 왔을 때 우리가 큰 성과라고 자랑했던 게 뭐냐면은 IPEF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창립 멤버로서 국제 공급망과 무역의 규칙을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 이게 당시의 정부 발표였어요. 그런데 올해 APEC 회의에서 그 IPEF 참여국 13개국이 다 왔어요. 미국하고 이제 무역 협정 체결하려고. 이게 옛날에 오바마 때 CP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경제 공동체로 중국을 맞서려고 했던 건데 미국이 무역 협정 체결 안 하겠다고 나자빠졌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털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아세안 국가들 중에 그래도 일부는 미국이 이걸 체결해주면은 자유무역보다는 못하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 참여하리란 기대로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미 공화당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반대로 그랬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노믹스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선이 뭐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얘기했던 그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공급망 구성이라든가 이런 기본 원칙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위적인 공급망을 재구성해 나가려는 어떤 노력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작년에 그렇게 자랑했던 게 이제는 정부에서 말도 못 꺼낼 상황이 그러네. 미국이 그 사이에 미중이 딱 붙어버렸어요. 다시 요즘은 야 우리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좀 와라. 쿨다운.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미중이 협력 분위기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면 한미일 만들고 IPEF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영 블록화된 거를 이걸 이데올로기와 철학으로 언필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걸 해왔는데 그 기본 전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당분간. 그럼 1년 반 뭐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영국 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안보 협력을 한다, 디지털 협력을 한다, 또 미래 기술의 협력을 한다. 이전에 합의 다 됐던 거예요. 원래 다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정 정도 동업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외교 안보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 이상은 이 모든 순방 외교의 어떤 수렴되는 지향점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무슨 공공재를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한국이 세계적 평화국가, 기후위기, 녹색전환 국가를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전 세계에 메신저로 돌아다니면서 국제기금도 모으고 우리 녹색으로 가는 어떤 선도국가가 된다든가 이렇게 국제사회에 내놓을 공공재가 있을 거 아니야, 공공재가. 근데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기본 전제가 다 무너지니까 요즘 어떤 국제사회에 무슨 주도하는 의제가 없어요, 한국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런 건 없죠, 지금. 전혀 없죠. 그리고 이게 외교에서 무슨 거창한 거 얘기하기 전에요. 외교의 가장 기본이 외교는 자국 이익 중심이거든요. 자국
거기다가 최근에는 자국 중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더 세게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딱 한마디로 매국 외교예요. 오히려 매국 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외교의 기본을 망각한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익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이익이 되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계속 퍼주고 다른 나라에다가 우린 대가도 없고 그다음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그 굉장히 리스크한 그런 어떤 그 프레임에 확 들어가고 있고 그 이분이 그러면 추구하는 게 뭐냐 아주 웃긴다는 거예요. 근데 전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앵글로색슨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고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 서방의 그런 어떤 선진국들의 어떤 가치 이런 데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옛날에 그 구한말에 있잖아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 같은 데 구락부 그런데 막 이렇게 소위 그 양반집 자제들이 드나들면서 그 외국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굉장한 어떤 프라이드로 그렇죠. 생각하던 그런 굉장히 천박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못 살던 시대의 그렇지. 생각이에요. 접하지 못했던 근데 지금 문물이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견 선진국이고 뭐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은 그래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서방 선진국들하고 어깨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결혼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왜 이러시나 갑자기 구한말 스타일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런 어떤 서방의 어떤 가치와 이런 걸 같이 하려면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그냥 추종하거나 거기서 납작 엎드려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저 나라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야. 인정할 만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뭐가 있냐면 예측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면 되게 우스울 것 같아요.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글로벌 하면서 이번에 글로벌 금융산업에 엄청나게 투자한다라고 했죠. 영국 가서. 그런데 막상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요. 공매도 그 중단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거칠게 할 수가. 그것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좀 이 불공정한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틀 전인가요? 그죠? 2, 3일 전에 갑자기 중단을 시키면 그 글로벌 그 금융기관들이 아마 혼비백산했을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틀림없이 그 이후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 들어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선진국 도약을 못하는 나라라는 평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이거를 예를 들면 규제를 하거나 정책을 전환시키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거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의 어떤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이런 서방 선진국 특히 가치 외교라고 하는데 이 자유국가들의 문법이 뭐냐?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 여론에 호응하는 외교예요. 그러면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막 어기는 이유가 자기 자국의 여론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기들이 딱 볼 때 한국의 여론은 이렇다. 외교에 대해서. 일본하고의 관계는 여론이 이렇다.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여론이 이렇다. IRA법에 대한 여론이 이렇다. 자기들도 다 관찰하고 보고하고 대응책 마련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전제라고. 근데 딱 가보니까 대통령이랑 국가 원수가 왔는데 국내의 어떤 여론이나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수는 막 치죠. 너무 기특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는 다 불안해요. 멸시하고 불안하고 저 사람 저거 저 큰일 났네. 저렇게 하면 그 나중에 우리 뒤통수 맞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중국을 비판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죽이고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 그래서 경제 회복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주로 중국을 비난하는 우리 똑같이 하고 있는 논리인데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최근에 저기
일부 언론의 이재명 비판하는 보수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은 왜 시장에 좋은 수단이 많은데 네 멋대로 휘젓고 지랄이냐. 이게 주로 그 보수파 일각이 이제 윤 대통령 비난하는 논리고 중국을 비판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중국에 대해 가지고 권위주의라고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죠. 비슷해져 가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 말씀 보는데요. 항상 다른 측면 네. 얘기하시죠. 아니 뭔가 다른 측면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개념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예. 그 국제 정치를 너무 국내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 생각하는 아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국내 정치보다 더 국내 정치적인 게 국제 정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외교의 그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지금 심리는 두려움과 또 공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총선에 대한 공포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선을 통해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데 그 탄핵은 두 군데서 막을 수 있는 첫 번째는 헌재고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박근혜를 되돌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미국이 그냥 보고 두고 방치했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총선 앞두고 그냥 막 외유를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젠다가 없는데 아젠다를 그냥 일부러 만들라고 해서 그냥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나라들 또 유럽의 제국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인생에서 좀 거기 가서 화려한 데서 좀 버킷리스트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냥 이 개인의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국내 정치적 프레임에 너무 갇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장관은 절대 직업 외교관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교장관의 임무는 외교관들이 오직 국익만을 생각해서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분리시켜주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일반 커리어 디플로맷들 중에서 승진을 하면 자기의 정치적 파워가 없다 보니까 자기 뭐가지도 않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모든 외교가 내년에 이제 올해 내년이죠. 내년 초에 다가올 선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지금 상태는 뭐 특별한 아젠다 없이 그냥 막 외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요 일리가 말씀이 있네. 지금까지 특히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런 부분이 자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통령이 해외 갔다 오면 평균 3%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이 법칙은 거의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사우디 가서 뭐 몇십 개 MOU 체결했다, 무기 수출한다. 이러니까 확실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5%를 넘어서는데 무난히 효과를 달성했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외교가 국내 정치에 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효과는 크게 지지율이 올린다기보다는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완충 그냥 효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율 그러니까 하락에. 이걸 그냥 놔두면 이 떨어지는 추세를 반전할 만한 어떤 그 하나의 좀 쉼표 공간을 찍어줄 만한 게 국내 정치에서는 안 나와요. 그럴 때 외국으로 나가고 이때 전면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국내외 언론들이 이제 거기에 그 맞춤형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뭘 유치했거나 뭘 체결했다는 뉴스를 일단 그 옆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톱 기사하고 사이드 톱 기사가 이게 편집이 끝나요. 이 정도 하면은 대부분 3%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3%는 예컨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3%는 뭐 7, 80% 지지율 얻는데 3%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3%는 30% 지지율에 10%야. 그럼 엄청 큰 거네요. 어떻게 해서 얻은 3%인데 우리야 지금 뭐 3% 정도 오른다 그러지만은 이거 그냥 얻은 거냐고 이게 그 많은 돈 써서 얻은 3%야 이게 이거죠. 사실 호랑이 등에 탄 무사예요. 지금 내려올 수도 없고 박근혜를 받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면은 그냥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게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예전에 탄핵할 때면 하라 그랬어요 또. 그 말은 그런데 말은 그런데 진짜 할까요? 진짜 할까요? 이게 탄핵할 때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머릿속이 탄핵으로 가득 차 가득 있다. 찼다는 소리죠. 오히려 그럼요. 집에 아, 받고 있는 그 머릿속이 단어에 마음이 새까맣게 얼마나 불어나게 탔어요. 이게 아주 저 석탄 발전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소위 총선과 선거를 거쳐본 적이 총선을 거쳐본 적이 없는 그렇죠. 분이시잖아요. 치러본 적은 없죠. 네, 경험이 그러니까 뭐 저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전까지는 정말 자기는 그냥 선거만 했다 하면 이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쉽지 작은 않다. 선거였지만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 어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강자는 미국이다, 네. 영국이다 이런 어떤 음. 서방 선진국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아, 굉장히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지금 끝판 토론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해외 음. 순방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들,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사실 주고 받는 것도 사실상 강론을 살펴보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그 내부에는 또 빈약한 철학의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또 심중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지가 정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말씀 나누는 동안 한 4,0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네. 계시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700분. 네. 오늘 저 다 옆에 계신 분들의 멤버가 좋아서 그래요. 정말 그런 네. 덕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좀 빨리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중국 얘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토론 가져오는 와중에도 여러 차례 나왔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대한민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인데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상징적 장면을요,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화면 나가는 동안도 짧게 말씀 나눴지만 뭐 67초 1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면을 또 남기려고 참모로 보이는 인물이 아니, 정말 핸드폰을 들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그 화면에요. 자기가 제일 중앙에 나오잖아요. 물론 얼굴은 안 보이지만 네. 가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 카메라가 이 잡고 있는 걸 보고 자기는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 주인공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가 의전 얘기했지만 네. 이건 아마추어도 보통 아마추어가 아닌 거지. 이거 큰일 났어요 정말 제가 보면. 참네, 참. 큰일 났어요. 아니 그런데 저기 작년에 게임 보자마자 9월에는 그 바이든 48초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던 그랬죠. 사람들이 언론에 이번엔 그렇게 왜 얘기했죠.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안 우기는지. 아니 아마 그때 혼났을 그때 거예요. 비해 가지고 물경 19초를 더 했는데 이게 왜 한중 정상회담이 아닌겨? 전체 비중에서 따지면 또 엄청 큰 거예요. 19초. 19초면 자그마치 20%가 늘어나요. 아니 이게 왜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또 못 우기는겨? 그러네요. 네. 아니 그리고 근데 사실은 예견된 사항이죠. 그죠? 당연하죠. 이게 말이죠. 국제 관계라는 게 전략적 가치가 있어야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국제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 저 나라하고 우리가 뭔가 좀 더 저 나라가 우리를 더 소중하게 또는 우리를 더 비싸게 쳐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비싸게 쳐주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것을 또 경쟁을 이렇게 교묘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해서. 근데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이미 강대국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찾아와요. 근데 우리처럼 약간 이제 중견 선진국인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어떤 딱 턱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 좀 애달게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근데 돼요. 벌써 일찌감치 엎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종속 변수가 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어차피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종속 변수야.
그러면 한국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우리 아무 딸려오는 영향력이 그냥 없기 구조니까. 때문에 네. 미국하고 대화하고 일본하고 대화하면 끝나. 그러면 이건 그냥 세트로 그냥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만 만나면 한국은 딸려올 테니까요.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스치듯 지나가고 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실 얘기는 할 말이 없어서 안 만났다. 그리고 할 말이 전략적 의제가 없었다. 이렇게 없지. 얘기를 하거든요. 없을 네. 수밖에 그러면 없어. 왜 이런 변명이 나오냐 하면은 그 전에 만나려고 모색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중 맞아요. 정상회담을 나가기 희망한다는 전까지.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할 말을 하려고 모색을 한 거고 이번에는 왜 할 또 할 말이 말이 또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바람 맞은 연인의 딱이 맞은 영어. 딱이 맞은 영혼이란 딱이 그런 맞은 말이죠. 영혼 이런 책 네. 제목도 있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거절당한 애인의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걸 사필 기정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지금 올 4월에 괜히 그 대만 남중국해 얘기 꺼내다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부용치회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아가리 닥치고 있어. 이 정도에 속된 말이에요. 그게 중국어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벌어. 너무 맞아요. 막말을. 그렇군요. 그때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막말 듣는 나라 그 됐냐. 취급이냐 이거였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올해 또 여름에 뭐가 있냐면 4대 불가 방침이 중국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한미일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니 마지막 네 번째는 한중 관계가 이런 상태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 이거는 니들 앞으로 북한 얘기는 우리한테 일체 조언받을 생각 포기하라는 얘기야. 마지막이 내가 보기엔 제일 아파. 이런 모욕도 당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문득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한중 관계가 안 좋을 땐 있었어요. 언제냐면 무역 마찰이 있을 때, 마늘 파동 기억나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 이럴 때 한중 관계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중 관계 위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 위기와 단절은 사건이 없고 오로지 말만 갖고 다 까먹고 있었던 거네요. 까먹은 거라고. 주로 뭐 구조적으로 한미일 진영 외교다 이런 걸 했지만은 그 전에 이미 대부분 중국에 대한 막말로. 그러니까 나는 말로만 국가 관계가 망가지는 건 정말 참았고. 아니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지. 이익이나 구조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말로 국가 관계를 조져버리는 건 내가 보다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무역의 파트너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변환, 현상 변경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여기 에이펙 회의 가서 이제 뭐 만난다 아닌다 뭐 모색을 한다 뭔다 하는데 중국으로서는 잘 걸린 거지. 이제 그냥 또 뭐 그 다음 날도 또 또 영국의 텔레그라프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도 중국에서 또 보란 듯이 이제 두들겨 팼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전부 말이야 말 주로 시작은. 그러니까 뭐 말씀은 이제 좋게 얘기해서 말이고 이건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딱 까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의 이 사태는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요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 아주 오버하는 행동, 그 사람의 언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얼마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보면 이번 최근에 이분은 도대체 좀 누가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나?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듣지도 않으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가장 이 두드러지는 어떤 결과 성과가 뭡니까 이번에 이 대만 해협을 비롯해서 미중 간의 어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복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미중이 이렇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진전이 있었다라고 가장 큰 성과로 나왔으면 이분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대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공격을 하는 것은
미국이 보더라도 아주 우스운 상황인 거. 이게 뭐 하는 상황인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헛소리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아니 그전에는 그렇다 쳐요.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야 우리 이거 조금 이렇게 좀 캄다운 하자 이러고 있는 판에 지금 혼자서 팍 던져버리니까. 네. 교수님 말씀. 이게 아까 부용추회라고 하셨나요? 네. 그 막말을 말 아가리 락쳐라. 네, 뭐 그런 그게 그 외교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으로 가면요. 양안 관계를 거론한다는 거는 자기네가 그 정도 모욕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중국의 헌정의 기본 가치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가버리면요. 그래서 진짜 대만 관계는 중국으로서는 정말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고 그것을 거론한다는 자체만 갖고도 그야말로 외교 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대만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가 그럴 텐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 중국을 이렇게 좀 패싱하면서 이렇게 일방 외교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반중국적 정서에 동조하는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대만 잘 모르시 그 중국의 입장에서 양안 관계가 뭔지를 그거는 지난 그 특히 중국은 1842년부터 1949년까지 그 굴욕의 세계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굉장히 깊은데 그 과정이 시작된 게 사실 대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시진핑 이전부터도 그렇고 시진핑 특히 이번에 3기 들어와서 가장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딱 내세우는 거라서 사실은 이 대만 문제나 양안 관계에 대한 얘기는 그 미국도 웬만한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않는 않습니다. 거잖아요. 일례로 사실 이번에 이 한라인이 보고가 되긴 했지만 이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 그 한라인을 갖다가 그때 단절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때 대만 가가지고 막 뭐 좀 심한 그랬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이런 부분도 아주 칼같이 해버리는데 하물며 한국이 그런 더군다나 직접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완전히 제3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 거의 원차이나 폴리시죠. 72년 체제의 황당한 기본입니다. 일이죠. 황당한 일이야. 세계 체제를 이루는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한 체제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본토, 대만, 홍콩, 마카오라는 세 개의 관세구로 형성됐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문제라는 걸 전제하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어떠한 나라하고도 교류를 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박진 장관이 이제 주로 중국하고 부딪히는 지점인데 중국에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되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 원칙, 프린서플이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칙이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변화라고 봐요. 당연하죠. 이거는 원칙이란 말을 제대로 절대 안 쓴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걸 안다. 그러니까 이거 니네 생각이다 이런 거. 견해로서 니네 입장이야. 그래가지고 입장이다. 이게 프린서플이 포지셔닝으로 바뀐 거라고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윤석열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입장일 따름이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난 얘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다 했던 말이고 이걸로 국가 관계가 경색되진 않아요. 객관적 얘기니까. 그러나 거기에 꼭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문제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이란 말까지는 좋았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전망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심각해진 건데 진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뭐냐? 미국이 지난 20년간 동유럽에서 나토를 확장한 거. 그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발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 정상화 협정 그거 중재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시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에요. 전쟁. 이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결국은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누가 해왔는가?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전쟁의 그 구조적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제재를 남용한다거나 아니면 국제 질서를 자기의 확증 편향으로 보는 자기의 어떤 구상대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그래도 큰 선물을 준 거는 이게 말이 좀 묘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몇 년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붙었는지가 이게 조금 이제 교수님이 보완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당분간 대만 문제를 봉합하기로 하고 더 이상 이런 걸로 긴장 고조를 시키지 말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우리가 그러니까. 대만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니 미중관계 이런 게 황당한 이제 사람이야 정말. 미국에서는 사람. 이런 걸 주로 파티에서 방귀 끼는 놈이라고. 이런 진짜 눈치도 스포일러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없네요. 황당한 당했군. 미국이 보더라도 저 사람 뭐지? 이런 거죠. 이건 뭔가 무슨 상황인가, 무슨 아니 뭐지 시츄에이션인가. 저런 엉터리가 다 있어 이런 거죠. 아.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앞에 이제 문맥이 삭제됐는데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어넥싱하는 경우 중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요, 중국 중앙인민정부 입장에서는 대만은 자기 나라예요. 네. 자기 나라가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 남북한 동시 수교 유엔 94 년. 가입할 때 유엔 가입할 때 94년도. 당시 그 중국 외교부장이 전기친 외교부장이었는데 그분의 그 10가지 외교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대만 문제가 있는데 거기 아주 핵심적인 중국의 대만 정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만을 힘으로 복속시킬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굴종에서 들어온 것도 원치 않는다. 아, 이거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이제 보면- 그만큼 그게 그냥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integral part of China 아주 본질적인 한 부분이고 언젠가는 중국 인민의 뜻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개념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또 다른 방식으로 원 차이나 폴리시를 깨고 복속할 경우 중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이. 전제에는 미국이 그렇게 하면 중국이 무력으로 대응할 대응할 거야. 그게 시진핑이 작년에 최초로 그 네. 무력에 관한 얘기를 네네네. 꺼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그게 딱 끊겨지고 고기만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그냥 무력 사용을 할 것으로 그냥 보도가 다 나가버린 네네네. 거예요. 예, 그걸 딱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올해 4번에 입법원 연설에서 그 시진핑이 비슷한 맥락에 얘기하면서 감어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감히 어느 조사 투쟁 그러니까 전부 다 감히 우리가 투쟁을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양권에서 투쟁이란 말은 흔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임금 투쟁하고 예산 투쟁하고 네. 노사 간에 임금 투쟁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이게 시진핑이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로 번역된. 확대가 됐네요. 그게 올해 3월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두 패로 갈라져 싸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번에 침공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것도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헨리 키신저의 온 차이나에 보면은 키신저하고 마오쩌둥 회담에서 대만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우려 사항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 교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는 마오쩌둥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만에 그 반동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지금 통치를 해도 골치 아픈 지역인데 왜 쳐들어가냐. 그 다음에 거기 대만의 금문도에 그 포를 50만 발 쏜 것도 그것도 잘 피하라고 일부러 홀짝 구분해서 홀순 날은 안 쏘고 짝순 놈만 쐈다. 이것도 뭐 피하냐 그러면은 그것도 미군에게 다 신호를 줬고 우린 대만에 반동이 많아가지고 지금 합쳐서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원칙이다. 그게 50년 이상 지금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네. 이 부분 근데 사실은 대만 사람들도 대만 국민들도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 대만에서 근데 대만 국민들도 지금 현상이 크게 바뀌지 않길 바라는 게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냐면 이게 중국에 완전히 복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중국하고 전쟁을 불사해 가면서 이 상황을 바꾸길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대만은 그냥 평화롭게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길 바라는 국민이 절대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하튼 이런 어떤 중국의 의사가 뭐냐, 대만의 의사가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어떻든 간에 현재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만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조차도 사실은 국경을 단절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만큼 어쨌든 간에 이 현실 자체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대만을 하나 일부러 보는 게 절대 다수의 견해. 우리도 실제로 그랬었어요. 근데 단절까지 요즘에 했으니까요. 조금 들어가지고 이 미중 관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질서에 따라서 지금 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중국을 어떤 큰 나라 중국을 갖다가 이 어떤 본체로 보고 대만은 여기 하나의 종속 변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대만을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힘에 침공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만을 응원할 수는 있어요. 국민들이. 그죠? 어떤 자유 국민으로서, 자유 시민으로서.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거기에 우리가 그 전쟁에 관여한달지. 끼어들 것이냐. 그건 또 우리 완전 다른 국민의 문제. 어떤 생명과 안전을 불사해 가면서 각오해 가면서 이거 완전 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진짜 뛰어들어서 거기서 전쟁에 진짜 참전할 것이냐. 그래서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더라도 또는 우리 한반도로 불똥이 뛰어도 우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윤 대통령의 이 행동이 굉장히 이것은 그냥 생각이 없고 부족하고 경솔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 매우 위험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이건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게 이 한미일 협력을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출발점은 한미일이 대만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즉 행동의 통일을 기하자는 게 원래 출발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얘기하면은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게 대만이 미국의 핵심에 놓여져 있다는 입장이에요. 거군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기조에 의해서 주한미군은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엔 사령부도 개편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걸 지금 윤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아니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대만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참전을 하는 문제,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참전하는 문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어떤 불똥이 한반도까지 튀게 되는 문제, 그렇게 한반도에서 튀었을 때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는 문제,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나 이런 경솔한 행보를 단순히 그냥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의 태도 같으면요, 우린 100% 참전하고 100% 확전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저는 보수 진영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 상황을 원하나? 분명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래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완전 네. 딴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입 좀 다물라고. 저는 그래서 야당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당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이현주 있어. 의원님이 그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지금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의제를 거기에 얹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막 하고 계신다고 예. 보고
그리고 우리 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전략적 복잡한 식견이 있어요. 요즘 대만 관계가 양안 관계가 안정이 되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한 거야. 무슨 얘기냐? 저기가 안정되면 한미일 뭘 하고 이러는 게 명분이 좀 없지. 힘이 빠지고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하고 그건 말이 되네. 한판을 버리드는 않아서 그런 또 생각이 또 그래서 야. 이 전쟁 총량제라는 개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대만이 총량제.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라도 남북한이라도 으르렁거리고 좀 해야지. 아유, 오늘 그래서 그런 9.19 어리석은 합의가 결정을 이게. 그렇습니다.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니, 뭔가 어쨌든, 그럴듯한데 진짜 큰일 났네 종합하면은 이거. 해외 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 못하겠다는 데는 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실 거고요. 저희 말씀 나누는 사이에 4,000분 넘게 접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이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진단하고 점검하고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짧게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여있는 에이펙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제가 이 KBS 보도가 나간 다음에 KBS 기자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보수 종편을 포함해서 메인 뉴스의 모든 언론사가 그러니까 첫 탑뉴스는 그날 행정망 마비였습니다. KBS만 그렇지 않았고요. 뭐 KBS를 지목해서 그렇지만 영국 방문을 했을 때 하나의 주제나 토픽이 없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외모를 상찬하는 국내 언론의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거의 뭐 본물을 이뤘죠.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을? 아니 그런데 나 이거 말입니다. 뭐 피부가 어떻다. 뭐 나이에 잘했다. 비해서 동안 10살은 어려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묘사, 그것도 타블로이드판이 보도한 걸 가지고 영국 언론의 타블로이드판, 이건 영국 내에서도 인용 기사를 안 써요. 그거는 영국 내에서 가장 막 나가는 기사를 보라 그러면은 그 타블로이드 저 매체를 보라고 그래야지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안 봐요. 그랬는데 이 기사를 다 인용한 건 국내 언론이밖에 없다 이겁니다.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외모지상주의는 엄격히 얘기해 여성비하입니다. 이거. 오히려 역으로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거 순방 관련한 뉴스에 저번에는 명품 기사였잖아요. 스웨덴 가가지고 스웨덴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명품 아니면 외모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상징의 코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국가의 품격입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슨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무슨 디톡스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아니 그러고 또 다른 타블로이드판은 같은 매체가 그 다음 날은 무슨 기사를 냈냐면 주가 조작 얘기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학력 위조 문제를 쏜 거고. 근데 요건 물론 인용 기사를 한국 언론이 안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타블로이드판도 이렇게 받아 적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언론이 이 김건희 여사 외모 관련 기사를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정말 쓸 거리가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가 그나마 지면을 채워주는 대다수의 언론의 기사거리를 어쨌든 현지 언론에 그리고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국내 언론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제목만 바꿔서 같은 기사를 하루에 2번 냈어요. 김건희 외모 가지고 동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하다가 또 조회수 올리려고 같은 기사의 제목만 바꿔 오후에 다시 올린 거야. 아니 참담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명품 쇼핑하더니 이제 화장품 쇼핑하는 겁니까? 이게 외모지상주의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이거 여성에 대한 비하 아닙니까 이거? 여성 비하라고 하셨는데 이은주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아니 좋게 해석하자면 한국의 어떤 K 성형이라든가 K 뷰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그분이 꼭 성형했다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좀 되겠다.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사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게 무슨 어디 스캔들로 시끄러운 어디 외국의 무슨 왕실의 셀럽 공주 기사 같다. 그죠? 셀럽. 이게 왕실 외교지. 이게 어째 정상 외교입니까? 정치 정상 외교입니까? 이거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의 무슨 좀 셀럽인 여왕이라든가 뭐 왕후라든가 무슨 공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일으키는 그런 식의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국가 정상이고 국가 원수면요, 그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사가 주로 나와야 돼요. 분석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영국하고 어떻게 했는데 영국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고 지금 어떻게 격상이 되고 있고 또는 여기에서 어떠한 우리 실리가 있고 전략은 어떻게 되고 유럽에서의 우리 전략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분석 기사가 다수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왕실 근데 쓸 게 없거든 그게. 분석할 쓸 게. 거리가 없어서 그래 뭐 그런가요? 손바닥에 왕자를 못 쓰니 요즘 등에다 쓰고 다니는지 몰라도 제왕 외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실 외교가 된 거예요. 제왕적 외교. 아니 우리 세금 내고 말이죠. 이거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군림하면서 지금 왕실 흉내 내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공주, 여왕 이런 그럼 국제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만은 좀 언급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4명 패널 중에서 저만 빼고는 다 피부가 좋으신 분들. 아닙니다. 내가 아니, 유달리 화장을 자신이 화장. 없는 상태가 안 분야가 내가 그거라고. 나 저런 기사 보면 열받아. 자신이 없으시기 난 때문에 일찍부터 남성 화장품도 안 바른 사람이에요. 내가 포기한 얼굴이라고. 아닌데요. 와. 외모 그래 근데 난 이런 기사 보면 나 열받아. 아니 참 국내 언론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좋아하나 보네. 근데 오히려 이런 이제 거막 쓰는 거 KBS도 보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보수적으로 좀 편향성을 띄었던 언론사들이 KBS 뉴스 잘 모니터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주 시청자층을 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언론 지형 좋지 않고 저희가 긴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정치 지형, 외교 전략 모두 다 부재하고 같은 의견들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지금 4,100분 이상 같이 아유, 하고 뭐, 계시는데요. 소리들은 납니다. 예, 입 리스크다, 오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프로그님이 달아주셨고 김세현님도 이런 정보는 나도 처음 봤다라는 취지로 좋은 평가 저희 시청자분들도 못 내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보수의 관점에서 또 보자면 이거는 사실 보수 진영이 더 화를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가치를- 품위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무슨 네. 일이야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정통 보수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해요. 지금 이런 뉴스 막 나오면 그럼 당연하죠. 언짢아요. 너무 막 이 보수가 진짜, 품격을 따지는데. 그런데다가 뭐 저기 김건희 여사의 그 아름다운 외모가 영국 전체를 흔들어 놨다고 지금 선전전이 시작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이걸. 정말 이거 수습이 안 돼.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참 저 또한 의문스럽고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국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숙제를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끝판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이용준 교수님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